어머니, 이번 제주도 여행은 우리 가족끼리만 가기로 했어요.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손녀 하윤이와 함께 제주도 바다에서 놀 생각에 작은 가방을 꺼내 여름옷을 챙기고 또 챙겼습니다. 제 늙은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끼리만 간다고? 그래서 나도 짐을 싼 건데.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나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 믿었던 아들 태미는 제 눈을 피했고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리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두 얼굴을 가진 며느리에게 저의 통쾌하고 서늘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과 전쟁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은 문제였던 고부 갈등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자님은 며느리와의 문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요즘 이런 문제가 많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 같이 무슨 사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자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바닷가 마을입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태민이와 며느리 수진이 그리고 손녀 하윤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3대 가족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처음 부산으로 올라간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감귤 농장을 운영하며 살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니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우면서도 너무 아팠거든요. 마당 한켠에 함께 심었던 감귤나무들, 저녁이면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던 평상, 어디를 봐도 추억만 떠올랐어요. 그런데 마침 관광단지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농장을 정리하고 땅을 팔고 나니 생각보다 큰 목돈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무려 15억이었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아들 태민이가 생각났죠. 태민이는 부산에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재택근무를 하는 디자이너였고 손녀 하윤이는 6살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에도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내려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땅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태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하윤이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대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거든요.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전화를 바꿔봤더니 정말 다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모시고 싶어요. 부산 오시면 병원도 가깝고 저희가 더 자주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하윤이도 할머니 손맛을 너무 그리워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이렇게 말해주다니. 저는 그동안 며느리와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친밀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명절 때 보면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살자고 하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이 좀 좁아서요.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넓은 곳에서 함께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어차피 제주도 땅 판 돈이 있었고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써야 할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더 넓은 곳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주도 땅을 팔아서 받은 15억 중에서 12억을 내놓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데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더 좋겠다고. 외로움보다는 가족의 따뜻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주도 친구 은희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은희는 저처럼 홀로 된 친구였는데 같이 시장도 보고 바닷가도 걸으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은희야, 내가 부산으로 올라가게 됐어. 아들이랑 같이 살자고 해서. 영자야, 정말 가는 거야? 나는 어떡하라고?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때 제 마음도 아팠어요. 자주 연락할게. 그리고 가끔 내려올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 그래도 조심해야 해. 부산 생활이 쉽지 않을 테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은희의 표정에는 축하나 부러움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보였어요. 그때는 단순히 친구와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은희는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주도 집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돈 12억으로 부산 해운대에 새 아파트를 샀어요. 분양 계약서에는 아들 부부가 선뜻 제 이름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어머니 명의로 하죠. 어차피 어머니 돈으로 산 거니까 나중에 필요하실 때 쓰세요. 태민이가 말했을 때 저는 고마웠어요. 제 명의로 해준다니 정말 믿음직한 아들이구나 싶었거든요. 35평 정도 되는 깔끔한 집이었어요. 제 방도 따로 마련해뒀더라고요. 어머니, 이 방이 어머니 방이에요. 햇빛도 잘 들고 조용하죠? 정말 고마웠어요. 제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주는 수진이를 보니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먼저 부엌에 나가서 밥을 지었어요. 혼자 살 때는 대충 때웠는데 가족들이 있으니까 더 정성스럽게 차렸죠. 태민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수진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시금치나물, 하윤이가 잘 먹는 계란말이까지.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수진이가 밥상을 받으며 감탄하는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혼자 먹는 밥만 하다가 이렇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느껴졌어요. 하윤이도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한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나왔어. 그러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서 보여주곤 했죠. 할머니,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야. 우리 가족 그린 거야. 크레파스로 삐뚤빼뚤하게 그린 그림 속에는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할머니, 그리고 하윤이. 그 그림을 받아들고 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우리 하윤이가 그림도 잘 그리네. 할머니를 제일 예쁘게 그렸네. 응, 할머니가 제일 예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아, 내가 이 집에 와서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빨래, 청소, 장보기까지. 수진이는 재택근무를 하느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태민이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의지만 하는 것 같아서요. 수진이가 가끔 이렇게 말할 때면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내가 할 수 있는 일하는 거지, 뭘. 정말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가족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도와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생활비도 제가 많이 보탰습니다. 장보기는 물론이고 하윤이 학원비나 옷값도 종종 냈죠. 태민이가 미안해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써야 할 때 쓰는 거야. 손녀 키우는데 쓰는 돈이 어디 아까운 돈이니? 그러면 수진이가 정말 고마워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내가 여기 있어서 다들 편하구나.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도 갔어요.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돗자리 깔고 김밥 먹기도 하고 하윤이가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죠. 그럴 때면 정말 행복했어요. 늦은 나이에 이런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니. 어머니, 사진 찍어요. 수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말하면 저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들을 나중에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명절 때는 더욱 바빴습니다. 추석이 되면 태민이 형제들과 친척들이 모두 우리 집으로 왔거든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송편 빚고,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였죠.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걱정하면서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기뻤거든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저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친척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수진이도 뿌듯해하면서 저를 자랑했어요. 저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죠? 제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아, 내가 이 집에 와서 정말 잘했구나. 모두가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구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행복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 모든 웃음과 감사의 말들이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그건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착각하고 있었는지. 하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고, 제가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정성스럽게 밥을 차리고, 더 깨끗하게 집을 치우고, 하윤이를 더 예뻐해줬죠. 그런 날들이 6개월 넘게 계속됐어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물론 중간중간 수진이의 미묘한 표정이나 차가운 느낌이 신경 쓰일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바쁘고 힘들 텐데 조금씩 피곤한 기색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처음 그런 기분을 느낀 건 제가 김치를 담그고 있을 때였어요. 제주도에서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있는데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김치 그렇게 안 담가요. 너무 맵고 짜면 몸에 안 좋대요. 그때는 그냥 며느리가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럼 소금을 좀 덜 넣을까? 아니에요. 요즘은 아예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레시피가 있는데 수진이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주는 레시피를 보니 제가 평생 해오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양념도 다르고 절이는 시간도 다르고 심지어 배추 고르는 방법까지 달랐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니 방식은 좀 구식이라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뭔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구식이라니. 제가 평생 해온 방식이 구식이라니.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 말이 맞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저는 며느리가 해보라고 한 방식으로 김치를 담가봤어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담근 김치는 영 맛이 없었어요. 태민이도 먹으면서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하윤이는 아예 안 먹으려고 했어요. 할머니, 김치가 왜 이상해? 하윤이가 그렇게 말할 때 수진이가 빠르게 말했어요.
하윤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예전 손맛이 좀 없어졌나 봐. 그러면서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수진이가 새로운 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마치 제가 예전 손맛을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뭐 자식 앞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청소 방법에 대해서도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세제를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돼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하윤이한테 안 좋아요. 어머니, 걸레질할 때 물을 너무 많이 쓰세요. 요즘은 물 아껴야 한다고 하던데요. 어머니, 그 세제 말고 이거 써보세요. 요즘 나온 거라서 더 좋대요. 하나하나는 다 맞는 말 같았어요.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 손녀 건강도 챙겨야 하고,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틀렸다고 지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명절 음식 준비할 때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니까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송편도 빚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정성껏 하나하나 준비했죠. 그런데 수진이가 음식을 하나씩 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송편이 너무 크지 않아요? 요즘은 작게 만드는 게 트렌드래요. 어머니, 나물에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기름진 음식은 몸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어머니, 전도 너무 두껍게 부치셨네요. 얇게 해야 소화가 잘 된대요. 하나하나 지적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제가 평생 해온 방식이 다 틀렸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수진아, 그래도 이게 원래부터 내가 해온 방식이고 맛도 있어. 어머니, 그만 좀 부르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좀 하지 그러니? 제가 조금 서운한 마음에 그렇게 말했을 때 수진이가 정색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전통도 좋지만 시대에 맞춰 바꾸자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입맛에는 어머니 방식이 좀 맞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구식이라는 말, 시대에 안 맞는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수진이의 말투가 묘하게 거슬렸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정중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 차갑고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아니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대하듯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미묘한 무시가 담긴 말투가 가슴을 꾹꾹 눌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음식 손맛이 바뀐 건가? 내 방식이 정말 시대에 안 맞는 건가? 그동안 가족들이 맛있다고 했던 건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나?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며칠 뒤에 알게 됐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수진이가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좀 그러세요.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내가 깜빡깜빡한다고?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수진이보다 기억력이 더 좋은 편인데 말이에요. 어머, 그러시구나. 우리 시어머니도 그런 적 있어요. 나이 드시면 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좀 조심스러워요. 가스불도 자꾸 확인해야 하고, 가스불을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평생 가스불로 요리해 왔는데 한 번도 사고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마치 제가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나이 드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지내야죠. 참고 지낸다고? 저와 함께 사는 게 참고 견뎌야 할 일이라는 건가요? 그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편히 쉬셨죠?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웃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다정하게 굴고 있으니까요.
응, 괜찮았어.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답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따져 물으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괜히 가족 관계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수진이의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윤이에게 간식을 줄 때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윤아, 할머니가 주신 건 조금만 먹어. 너무 많이 먹으면 저녁 못 먹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요. 어머니, 하윤이가 요즘 살이 좀 쪄서 간식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마치 제가 손녀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음식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민이 앞에서는 또 다른 얼굴을 보였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가습을 끄는 걸 자꾸 깜빡하셔서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여보, 어머니가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태민이는 그런 말을 들으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엄마가 그러시나?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가 보다. 엄마,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태민이는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수진이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내가 정말 깜빡깜빡하는 건가? 내가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났어요. 수진이가 또 이웃들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지셨어요. 어제도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가셨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갔다고?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평생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수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내가 언제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갔니? 수진이는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어제 아침에 우유 꺼내시고 문을 안 닫으셨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어머니, 요즘 자꾸 이러세요. 분명히 그러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고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건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트집을 잡으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하고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뭘 하려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건망증이 좀 심해지신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라고?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병원에 가야 하나요? 참다 못해 제가 물었어요. 수진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니?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을 때 수진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화를 내세요? 한 번도 이렇게 화낸 적 없으시는데 정말 이상해지셨네요. 저는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번 검사만 받아보세요.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잖아요. 그때 태민이도 들어와서 수진이 편을 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들마저도 며느리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니, 저를 의심하고 있다니. 하지만 며칠 뒤에 들은 이야기는 더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수진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시어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해지셨어. 자꾸 헛소리 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헛소리라니? 제가 언제 헛소리를 했나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니?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맞아.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리고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더 들렸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제 얘기를 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니야. 남편은 잘 몰라.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겠어. 시어머니 상태가 이상하다고 계속 말하면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제 상태가 이상하다고 계속 말한다고? 거짓말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다음날 아침 수진이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아침 준비하실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젯밤 전화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진짜인가? 아니면 지금의 다정한 모습이 진짜인가? 그래도 세대 차이인가 보다 하고 그러려니 하면서 참고 넘어갔어요. 젊은 며느리니까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중요한 건 정확하게 저를 얘기한 건지도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게 들렸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 더 큰 불안과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족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은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화를 낸 것이 마음에 걸려 조용히 지냈고 수진이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혹시 머리가 아프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요즘 밤에 뒤척이시는 소리가 들리던데 식사량이 줄어드신 것 같아요. 혹시 입맛이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제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재산과 명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요즘 세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종부세도 그렇고. 수진이가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니? 아무래도 명의를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 상속세를 50%까지 낼 수도 있대요. 50%면 절반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명의를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갔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무슨 명예? 이 집이랑 통장들 말이에요. 어머니 혼자 다 가지고 계시면 세금 부담이 크잖아요. 태민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 세금 정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화가 며칠에 한 번씩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꺼냈다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압박해오기 시작했어요. 세무사 선생님 만나실 시간 잡아드릴까요? 은행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웃집 할머니는 벌써 다 정리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직 생각해 볼게. 급할 거 없잖아. 이런 식으로 밀었어요. 사실 잘 모르기도 했고 뭔가 내키지 않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가려다가 안방에서 태민이와 수진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제 이름이 들려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요양원 알아보자. 아니, 잠깐. 정말 요양원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뚜렷하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그럴 리가. 아니겠지. 명의도 정리해야. 명예 정리 이야기도 들린 것 같았는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거든요. 제 귀가 갑자기 멍해진 것 같았고 혹시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설마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아무래도 제가 너무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들어보려 했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응?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 아, 그러세요? 수진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얘기 들으신 건 아니시고요? 응? 무슨 얘기? 화장실 가려고 지금 나왔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둑질하다 들킨 것처럼 가슴이 뛰었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지만 눈빛이 뭔가 차가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정말 나왔을까? 아니면 내가 예민해져서 엉뚱하게 들은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이와 태민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아침 식사도 맛있게 먹고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 이후로 명예 정리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미루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지금 안 하시면 언제 하시려고요? 태민이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세금 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도 저는 계속 망설였어요. 어젯밤에 들릴 듯 말 듯 했던 요양원, 명예 정리 같은 단어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윤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신나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게 숙제래. 우리도 외식하러 가자. 저는 기뻐서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하윤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데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말했어요. 하윤아, 할머니는 집에서 쉬시고 우리끼리 가자. 왜요? 할머니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하윤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어요. 할머니는 무릎도 안 좋으셔서 움직이시면 몸에 안 좋으셔.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무릎이 안 좋다고? 저는 멀쩡한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래도 할머니가 가고 싶어 하시는데. 하윤이가 저를 보며 말했지만 수진이는 단호했어요. 하윤아, 엄마 말 들어. 할머니가 하윤이 때문에 무리하셔서 몸이 아프시면 어떡해. 수진이 말을 들은 하윤이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나가고 저는 혼자 텅 빈 집에 남겨졌어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할 때도 쇼핑을 간다고 할 때도 항상 저는 집에 남겨졌어요. 집에서 쉬세요.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 그런데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특히 하윤이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영자 씨, 요즘 어떠세요? 며느리 분이 많이 걱정하시던데. 동네 마트에서 만난 아는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걱정을 하는데요? 아, 건강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 때문에 걱정한다고?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내가 정말 어딘가 이상한 건 아닐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멀쩡했어요.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괜찮고 몸도 건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안방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었는데 여전히 단어 몇 개만 어렴풋이 들렸어요. 이제 한계야. 상태가 빨리 결정해야. 무슨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제 상태가 어떻다는 걸까요? 저는 그런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고 혹시나 놓치는 단서는 없는지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혹시 들릴까봐 문도 꼭꼭 닫고 대화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잘못 들었겠지. 설마 그럴 리가. 그런 생각으로 자꾸 자신을 달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 더 큰 불안과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겉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운 가족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하윤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신나게 뛰어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윤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기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미있게 놀고 와요. 제주도 여행이라니.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어리둥절했어요. 언제 여행 계획을 세웠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하윤이가 워낙 신나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윤아, 제주도에 언제 가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 엄마가 휴가가 길어서 가족끼리 간다고 했어요. 할머니, 비행기 처음 타는 거 무섭지 않아요? 하윤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녀가 저를 걱정해주다니.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하윤이랑 같이 가는데. 뭐가 무서워? 와, 그럼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모래성도 같이 만들어요. 하윤이가 신나게 말하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순간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과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아, 내가 정말 너무 예민했구나. 수진이도 자식 교육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였구나. 요양원이니 명예정린이 하는 이야기들도 내가 잘못 들었거나 오해한 거였나 보다. 아들과 며느리도 날 깜짝 놀라게 해주려는지 아직도 말 안 해주고 있구나. 그날 저녁부터 저는 여행 준비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생전 처음 제주도에 다시 가본다니 생각만 해도 기뻤어요. 젊었을 때는 경제적 여건도 안 됐고 남편도 농사일이 바빠서 여행은 꿈도 못 꿨는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다니 그동안 제가 그들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미안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주고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의심만 했을까요? 며칠 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제주도에서 친구 은희가 올라온 거예요. 영자야, 어떻게 지내? 은희를 보니 반가워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은희야, 어떻게 부산까지 올라왔어? 아들이 부산 출장 왔다길래 따라 올라왔지. 너 보고 싶기도 하고. 은희와 함께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은희야, 그동안 좀 힘들었어. 저는 그동안 속에 쌓아둔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제 요리를 구식이라고 하고 친척들 앞에서도 음식이 짜고 기름지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더라고. 그리고 외식할 때마다 나만 빼고 가고.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은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이웃들한테는 내가 요즘 깜빡깜빡한다고 하고 건망증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더라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이야. 아이고, 그 며느리가 왜 그러는 거야? 너무하네. 은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은희야, 이번에 제주도 가족여행 간다고 하더라고. 하윤이가 신나게 할머니랑 같이 가자고 하는 걸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동안 서로 서운한 것도 풀고 하려고 가족여행을 아들 며느리가 계획한 것 같아.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싶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은희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게. 며느리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주도 여행까지 모시고 간다니까. 오해일 수도 있겠네. 영자야, 그거 좋은 일이야. 그렇지?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동안 내가 너무 의심 많았나 봐. 은희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다 오해였구나.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여행용 가방을 꺼내서 먼지를 털고 입을 옷들을 하나씩 챙겼어요. 제주도는 따뜻하다고 하니까 여름 옷들을 위주로 준비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아직까지 나에게 얘기를 안 하려는 것 보니 진짜 깜짝 선물인 것처럼 얘기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척 짐도 조용히 쌌습니다. 하윤아, 할머니 수영복도 사야겠다. 와, 할머니도 수영할 줄 알아요? 할머니가 제주도에서 살았잖아. 수영 좀 했어. 하윤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행 출발 3일 전부터는 거의 매일 짐을 정리했어요. 뭘 가져갈지, 뭘 빼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생전 처음 가족들과 함께 가는 제주도 여행이라 설렘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여행 전날이 되었어요. 내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떠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짐을 점검하고 여권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런데 내일인데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는 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내일 몇 시에 공항으로 나가지? 여행 얘기는 도대체 언제 해주려고 하는 거니? 제가 저녁 식사 시간에 물었을 때 수진이와 태민이가 잠시 시선을 마주쳤어요. 둘은 굉장히 당황하며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내일 가족여행 가는 거 아니냐? 나도 사실 하윤이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다. 아, 그게. 수진이가 말을 망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끼리만 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몰라서 대답했어요. 그래. 그래서 나도 짐 다 쌌다. 가족끼리 가는 거라서. 아니요. 우리 가족끼리만 가는 거라고요. 수진이가 다시 말했을 때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무슨 의미인 줄 온몸으로 느끼며 알게 됐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희 3명, 우리 가족끼리만 가기로 했어요. 3명만. 저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여행 이야기를 하던 하윤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안 가? 하윤이가 수진이에게 물었을 때 수진이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하윤아, 할머니는 집에서 쉬셔야 해. 왜요?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이번에는 우리끼리만 가는 거야.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소리가 다 사라진 것처럼요. 가슴 한복판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심장을 송두리째 판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품었던 모든 기대와 설렘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챙긴 여행 가방, 생전 처음 제주도에 다시 가본다며 들떠했던 마음, 하윤이와 함께 바다에서 놀겠다고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상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배신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었던 자식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진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의 모든 신호를 보고도 그 많은 의심을 했으면서도 하윤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다니 사실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생을 키운 자식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마음 한 구석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족여행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 모든 사실을 덮어버린 거였어요. 아, 정말로 내가 이 집에서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나는 그들에게 짐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느꼈던 모든 의심이 맞았던 거구나.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릿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런 허망함이 있을까요? 이런 절망감이 있을까요? 그 순간 동시에 그동안 제 마음속에서 사라졌던 모든 의심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어요. 아니,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모든 것들이 맞았던 거예요. 수진이가 저를 배제하려 했던 것도, 이웃들에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것도, 요양원 이야기도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행 이야기조차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데려갈 생각은 없으면서 하윤이 앞에서는 그런 티를 내지 않았던 거죠. 그럼 그동안 하윤이가 할머니랑 같이 간다고 한 건 뭐였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그건 하윤이가 오해한 거예요. 오해라고?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며칠 동안 짐 싸는 것도 보면서 아무 말 안 한 게 오해였다는 거야?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태민이가 나섰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태민아, 너도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태민이도 제 눈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 그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의 진실을 말이에요. 알겠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럼 너희끼리 잘 다녀와라. 더 이상 뭐라고 말할 가치도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변명을 들어봐야 뭐하고 따져봐야 뭐하겠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한테 말이 통할 리가 없잖아요. 통할 자식들이었으면 이따위 짓도 안 했겠죠. 그들과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속여왔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다 소용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모든 의심과 불안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긴가민가 했던 모든 것들이 확실한 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순진한 할머니로 살 수는 없겠다는 각오였어요. 다음 날 새벽 그들이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소리, 택시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하윤이가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하는 소리까지. 잘 다녀와라.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배웅했어요. 인사도 하기 싫었지만 괜히 티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진이는 그저 다녀올게요 한마디만 남기고 나갔어요. 여름방학 때 혼자 지내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도 집에서 잘 계시라는 말도 전혀 없었습니다. 뭐 그런 말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요. 이미 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아들놈은 미안해서 그런 건지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뭐 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택시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저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흔들렸던 마음이 오히려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정신이 완전히 바짝 들었다고 할까요? 마치 오랫동안 흐릿했던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거든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제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중요한 문서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 통장들, 인감도장, 그리고 제주도 땅을 팔 때 받았던 계약서까지. 이 집 명의가 내 이름이었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보니 본인들 이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아파트를 구매하면 국세청에서 취득자금 출처 및 증여 신고 여부를 검토해서 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아들이 날 생각해서 제 명의로 해주는 줄 알고 얼마나 감동했던지 통장들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제 명의 그대로였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명예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미뤄서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였죠. 아, 내가 미루길 잘했구나. 그동안은 귀찮아서 또는 뭔가 내키지 않아서 미뤘던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번에는 휴대폰을 꺼내서 중요한 번호들을 찾아봤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은희 번호, 그리고 예전에 제주도 땅을 팔 때 도움을 받았던 부동산 중개사 번호도 있었어요. 먼저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야, 나야. 영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갑자기 은희의 목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최대한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말할 수는 없고 며칠 뒤에 제주도로 내려갈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 응, 큰일 있었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혹시 제주도에서 괜찮은 집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런데 영자야,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정신이 완전히 바짝 들었어. 은희는 뭔가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알았지만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다음에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제주도 땅 매매 도와주셨던 김 사장님 계신가요? 아, 영자 할머니시네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어디 있는 아파트인데요? 제가 주소와 평수를 말해드리자 김 사장님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해운대는 학군이 좋아서 학부모님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미 매수 대기자도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가서 봐야겠지만 대략 18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매 조건이면 16억 정도고요. 18억이라니. 처음에 12억 주고 산 집이 이렇게 올랐다니 놀라웠어요. 그럼 빨리 진행할 수 있나요? 급하게 파시는 거예요? 네.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한번 올라가서 집 상태 확인하고 바로 매물로 내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5박 6일 여행을 간다고 했으니 6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김 사장님이 바로 올라오셨어요. 집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셨네요. 이 상태라면 시세보다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벌써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는데 금매 조건으로 일주일 안에 해주겠다고 하네요. 얼마예요? 16억이요. 계약금도 오케이 한다고 해요. 좋아요. 계약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은 일사천리로 팔리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어요. 이제 제주도에서 살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은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은희야, 집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어때? 있어. 바다 보이는 작은 집인데 정말 좋더라. 너 마음에 들 것 같아. 얼마야? 3억이면 돼. 깔끔하게 리모델링도 되어 있고 3억이면 저에게는 적은 돈이었어요. 원래 제주도 땅 판 돈이 15억이었고 아파트는 12억에 샀으니까 3억은 원래 통장에 있었거든요. 집을 팔면 19억이 되는 거였어요. 그럼 계약해줘. 정말? 그럼 내가 대신 계약해둘게. 이제 이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개인적인 물건들, 그리고 하윤이가 그려준 그림, 가족 사진. 하윤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만은 정말로 저를 따랐었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하며 달려와서 안기던 모습,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윤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게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윤이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에요.
나머지 가구들은 모두 두고 갈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새 주인이 들어올 텐데 가구까지 다 빼면 번거로우니까요. 짐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기대감, 가족들과 함께 보낸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점점 쌓여갔던 서운함과 의심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도 했습니다. 제주도로 이주하면서 필요한 돈들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됐어요. 여행 마지막 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구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는 않을 거야. 이제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됐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작은 손가방 하나만 옆에 두고 기다렸어요. 집안은 이미 모든 짐이 박스로 포장되어 있었고 저는 문만 나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끊어졌어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광경 때문이었죠. 거실 가득 쌓인 이사 박스들, 비워진 선반들, 벽에서 사라진 가족 사진들.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태민이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오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짐은 왜 이렇게 싸져 있어?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 눈빛에는 예전의 체념이나 슬픔은 없었어요. 그저 담담함 그리고 흔들림 없는 결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 팔았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주변을 보고 무슨 상황인지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소리쳤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정말이에요? 집을 팔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없을 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내 이름으로 산 집이야. 팔겠다고 마음먹고 나서 누구 허락받을 필요 없었어. 태민이가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이 집이 우리 집이고 하윤이도 여기서 크고 있는데.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뚫린 입이라고 왜 그래라는 말이 나와? 너희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너희가 그러고도 자식이냐고? 이 상황에서도 하윤이 핑계를 대고 싶어? 수진이가 지지 않고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니, 저희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우리고 편하게 지내시라고 방도 따로 들렸잖아요. 저는 작게 웃었어요. 그러곤 하윤이가 서 있는 곳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너희 진짜 내가 짐 싸는 거 못 봤어? 원래 계획에 없었더라도 짐 싸며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 모습을 봤으면 같이 가자고 말이라도 하는 게 인간되고 자식된 도리야. 너희는 그냥 나를 돈으로만 본 거였지. 처음부터 같이 살자고 했던 것도 결국 돈 때문이었는데 그땐 그걸 행복하다고 느꼈던 내 자신이 정말 후회스러워. 태민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수진이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더라고. 그냥 이 집의 가사도우미였고 너희들 돈 대주는 돈줄이었지. 수진이는 이 상황이 너무나 황당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저희 진심으로 편하게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명의도 어머님 명의로 했었고 저희가 잘해드렸잖아요. 저는 수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뱉어냈어요. 국세청 조사 나올까봐 제 명의로 해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계획을 세우고 명의를 바꾸려고 했었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치매로 몰고 요양원에 보낼 생각까지 했던 거 아니야? 너희가 그러고도 자식 있는 부모야? 너희 하윤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하윤이가 커서 너희가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건 왜 생각을 못해? 저 어린 것이 너희들을 보고 도대체 뭘 배우겠어? 그 말을 들은 수진이와 태민이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손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이제 내가 떠나면 그 아이 얼굴을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죠. 하윤이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저는 하윤이에게 다가가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윤아, 할머니가 이제 다른 곳에서 살 거야. 너도 건강하게 잘 크고 책 많이 읽어야 해. 할머니는 항상 하윤이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하윤이를 안고 있는 동안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우리 하윤이는요? 하윤이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하윤이를 놓아주고 돌아서며 말했어요. 하윤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하윤이는 너희가 책임져야 해. 태민이가 급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더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떠나시면 너무.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생각은 이미 다 했고,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오늘이 그 시작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잘 살던 말든 관심 없지만, 하윤이는 제발 제대로 키워. 그 아이한테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은 하지 말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현관을 열고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수진이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태민이의 발소리가 따라 들렸지만 결국 아무도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고 택시에 올라타고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왜 눈물이 흐르는지도 모르겠고 슬픈 건지 시원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눈물만 계속 나왔어요. 평생을 키운, 가슴으로 키운 아들에 대한 미련인지 하윤이를 이제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윤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만큼은 정말 사랑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으로는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해방감 같은 것도 있었고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서 제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무거웠던 어깨가 이상하게 가벼워졌고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해방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자유를 맛보는 기분이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날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제주 바람을 맞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내가 있을 곳이구나. 은희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야, 왔구나. 오랜 친구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은희야, 고마워. 정말. 은희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일단 집으로 가자. 가서 천천히 얘기하고. 새로 산 집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고 나니 은희가 차를 끓여주었어요.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봐. 전화로는 자세히 못 들었잖아.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놨어요. 수진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가족여행에서 배제당했던 일, 집을 팔고 떠나온 경위까지. 은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한숨을 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어요. 아이고, 영자야. 너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이야기를 다 마치자 은희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잘 왔어, 영자야. 정말 잘 왔어. 이제 괜찮아. 이제 나랑 여기서 오순도순 평생 살자. 그 따뜻한 품에 안겨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은희야,
내가 너무 바보였나? 바보가 아니야. 너무 착했던 거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잘한 거야. 그런 곳에서 더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은희의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새로 산 집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작은 2층 집이었어요. 1층은 거실과 부엌, 2층은 침실과 작은 서재.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다가 보인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자야, 이 집 정말 잘 골랐다. 여기서 살면 매일 힐링이겠어. 그치? 나도 이 집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 정말 그랬어요. 부산의 답답한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고 편안했거든요. 첫날 밤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주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은희와 함께 시장도 보고 동네 할머니들과 인사도 나눴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구먼.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내려왔어요. 아이고, 부산이시라. 여기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인정이 많고 정말 그랬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었거든요. 은희와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영자야, 너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런 자식들한테 더 이상 인생 낭비할 필요 없어. 맞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그런데 가끔은 하윤이 생각 안 나?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생각이 안 날 리가 없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한 달이 지나니 완전히 제주 생활에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바닷가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고 저녁에는 책도 읽고 텔레비전도 봤어요. 정말 평화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영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여요. 동네 할머니의 말에 저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거든요. 네, 여기 와서 정말 좋아요. 그럼 잘 됐네요. 우리 동네에 좋은 분이 오셨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희가 급히 찾아왔어요. 영자야, 큰일 났다. 왜? 무슨 일이야? 너 아들이 너 찾으러 온다던데?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그러는데 부산에서 온 젊은 남자가 너 이름을 대면서 집 주소를 물어보더래.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민이가 여기까지 찾아온다고? 그날 저녁 정말로 태민이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태민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몸이 말이 아니었고 눈빛도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거실에 앉은 태민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일어나.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말없이 저녁을 차려줬어요. 태민이가 좋아하던 고등어 조림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태민이가 울었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전에는 왜 이 맛을 몰랐는지. 사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는 회사를 잃었고 집도 없었고 수진도 떠났다고 했어요. 지금은 고시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버티고 있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 태민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제대로 모실게요. 태민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아니라 존중 때문에 떠난 거야. 가족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태민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는 아직도 돈 때문에 힘드니까 엄마를 찾은 거 아니냐? 태민이는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어요. 둘 다예요. 엄마가 그리웠고 동시에 도움도 필요했어요.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야. 그럼 저는 어떡해요? 내가 알아서 해. 다 그렇게 살아. 잠시 후 덧붙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영 끊자는 건 아니야. 가끔 안부 전화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같이 살 생각은 없어. 태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윤이는 꼭 보고 싶어. 알겠어요. 얘기해 볼게요. 하윤이는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민아, 한 가지만 기억해.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태민이는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가. 정신 차리고 살아.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입니다. 최영자로서 말이에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다음 날 은희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만났어. 그리고 정리했어. 어떻게? 완전히 끊지는 못했어. 나도 어쩔 수 없는 엄마인가 봐.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지도 않기로 했어. 그게 맞는 것 같아. 너무 냉정하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은희 말이 맞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정말 자유야. 저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이제 진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바닷가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68세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니. 인생이 참 신기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정말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 그렇게 태민이와의 정리가 끝나고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평온하고 자유로운 시간들이었어요. 아침에 바닷가를 산책하고 은희와 함께 시장을 보고 동네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영자야, 너 정말 좋아 보인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은희가 말할 때마다 저도 거울을 보며 느꼈어요. 훨씬 편안하고 밝아 보였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태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계약직이지만 새 직장도 구했고 하윤이도 제가 데리고 왔어요. 정신 차려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해. 그리고 하윤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래, 엄마 괜찮으시면 하윤이 한번 데리고 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 한번 와봐 했어요. 일주일 후 태민이가 하윤이와 함께 제주에 내려왔어요. 할머니, 하윤이가 달려와 안겼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윤아, 우리 하윤이 더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왜 안 와요? 그 질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기로 했어.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거든. 그럼 저도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하윤이는 아빠 엄마랑 살아야지. 그날 하루 종일 하윤이와 바닷가를 걸었어요. 모래성도 쌓고 조개 껍데기도 주웠죠. 오랜만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저녁에는 갈치조림을 해줬어요. 할머니, 이 맛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하윤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 자주 올 수 있어요? 아빠 엄마가 허락하면 가끔 올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하윤이를 재우며 생각했어요. 이런 시간이 있기에 인생은 아름다운 거라고. 다음 날 태민이와 하윤이가 떠나며 태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또 올게요. 가끔 데리고 와. 너도 건강하고. 네, 꼭 그럴게요. 보내고 나서 은희에게 말했어요. 은희야, 이런 거면 충분한 것 같아. 가끔 하윤이 보고 태민이 안부도 물어보고 이 정도면 가족으로서 할 일은 하는 거잖아. 그렇지. 나라면 평생 안 보겠지만 넌 정이 많아서 그래. 그래도 너다운 선택이야. 그 후로 태민이는 가끔 하윤이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도 했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니 오히려 편했어요. 몇 달 후 태민이가 정규직 직장을 구했다는 좋은 소식도 들렸습니다. 엄마 취직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수진이도 하윤이랑 함께 살기로 했어요. 많이 반성했나 봐요. 잘 됐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잘 사는 게 하윤이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몇 달 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 때문에 힘드셨죠? 지금이라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수진아, 나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 네, 알아요. 그냥 가끔이라도 연락드려도 될까요? 하윤이가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하윤이 때문에라도 끊을 수는 없지. 하지만 난 이제 널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아. 그냥 하윤이 엄마로만 생각할게. 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렇게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했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니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은희와 동네를 걸으며 이야기하고 텃밭 채소로 요리하며 살았죠. 영자야, 내가 잘 선택한 것 같아. 뭐가? 부산 떠난 거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아. 고마워, 은희야. 너 덕분에 여기 적응했어. 정말 그랬어요. 은희가 없었다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은희를 통해 배웠거든요. 저녁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용기라는 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용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지금 저는 제주 서귀포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들. 이 모든 게 제 것입니다. 가끔 태민이가 하윤이를 데리고 오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은희와는 매일 만나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하윤이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태민이가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무겁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저, 최영자는 68세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이런 고부 갈등의 사연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번 사연이 너무 통쾌하여 마음이 시원하였습니다. 사연자님이 볼 수 있게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과 전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